안녕하세요. 국어 논리 및 논술 2주차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글의 진술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 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우리 학교에서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한 주 더 연기해서 전체 총 3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역시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감염되는데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시하려고 하는 정부 당국의 의지까지 표명된 그런 상황이니까 한 주 더 연기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만, 불평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건 충분히 당연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시에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강 정지용 기간도 끝났어요. 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 수강생은 실제로 정규 수강 신청한 학생은 총 3명입니다. 그리고 1명의 학생이 청강 신청을 해줬어요. 실제 그 청강 신청한 학생에게 이 강좌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총 4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고요. OT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온라인 강의가 됐던, 또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전환이 돼서 실제로 강의가 진행됐든 간에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국어과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 그 중에서 특히 글쓰기, 나아가서는 논술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등의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실제 이제 글을 쓰고 발표 토론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평가에서도 유연하게 여러분들의 학점을 부여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이제 대체로 3, 4학년, 고학년 학생들이 이 수업을 수강시장에서 듣고 있어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생 실습을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 학생이 이제 교생 실습과 관련해서 문의를 해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학기에 교생 실습이 이제 중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그 교생 실습 일정도 좀 수년되긴 하지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면 미리 저한테 해당 일정을 알려주시면 발표 토론 순서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서 서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글의 진술 방식과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글쓰기의 기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 3주차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수강생 자기소개나 발표 토론 일정 관련해서 서로 이제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 글쓰기 기초 네 번째 시간에 강의하려고 했던 서론, 본론, 결론 쓰기라든가
또는 4주차 첫 번째의 비판적 독해 논리적 사고와 관련된 부분, 이제 서평 작성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강의를 아마 제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3주차 두 번째 시간쯤에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과제와 관련된 내용도 안내를 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안하시고요. 사이사이에 조금씩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 강의 일정, 그 이클래스에 올려둔 강의 계획서상의 강의 일정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글의 진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산에 완결된 형식의 글이라고 했을 때 그 글은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서, 즉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나눠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예컨대 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죠. 유사 이래에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랑을 주제로 한 글은 무수히 많죠. 소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학 작품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단상을 쓴 수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작용에 대한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어떤 하나의 내용에 비추어서 그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내용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글의 형식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는데요. 이 형식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진술 방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진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글을 풀어 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의 서술의 방법, 서술의 형식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에 이제 이 진술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진 않죠. 야, 너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것에 대해서 진술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진술이라는 단어를 왕왕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언제 있었을까요? 자,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됐는가, 그 사건을 둘러싼 조건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술한다 라고 하는 말을 왕왕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명백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표현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진술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뭐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들어오기 전에, 대학 때는 아마 뭐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반성문 같은 거 쓴 적 있죠? 없나요? 학교 생활하면서 혹시 반성문을 써봤다면 그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점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 일이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것인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이 어떠한 깨달음을 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그 반성문 있잖아요. 그 반성문이 사실은 이 진술 또는 진술서와 닮아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백의 기술, 그러니까 내 내면에 담겨 있는 나만의 목소리를 꾸밈이 없이 진실되게 겉으로 표현해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진술 방식에서의 이 진짜는 뭐 참되다, 꾸밈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풀어 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술 방식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서술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진술 방식의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거든요. 뭐 미리 얘기하자면 설명, 논증, 서사, 묘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사와 관련해서 이 서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진술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글의 진술 방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글의 진술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즉, 글을 왜 쓰는가? 이거는 글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대상이나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라고 했을 때는 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설명하는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글의 진술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국어 논리 및 논술이라고 했을 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나의 입장, 관점, 태도를 피력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독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에 맞는 글의 진술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뭐 다른 부분들도 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진술 방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명, 논증, 서사, 묘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물론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수만큼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르듯이 글의 진술 방식도 사실은 글 쓰는 행위, 주체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걸 전수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유사일의 인류가 쓴 글들을 봤더니 대표적으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글의 진술 방식을 유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부터 묘사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이걸 나눠 가지고요. 앞쪽은 설명과 논증은 비문학적 글쓰기, 일반적으로 쓰이는 글의 진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사와 묘사는 문학적 글쓰기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글의 진술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하지만 이거 오해예요. 왜냐? 글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왜 쓰는가, 또는 이 글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따라서 글의 진술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컨대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서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각각의 진술 방식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지, 비문학적, 문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글은 좀 더 서사나 묘사의 진술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인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설명문 또는 논설문 같은 것에서 서사나 묘사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이 2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아마 설명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왜냐? 논증은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논증적 글쓰기입니다. 논리적 글쓰기, 논술이죠. 물론 서평도 논리적 글쓰기냐 라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그런 요소가 있어요. 비판적 글쓰기니까. 근데 요거는 실제로 쪼개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각 주차별로 강의 내용을 전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사 묘사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쓰는 글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전개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설명에 대해서 오늘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많이 쓰이는 순서로 따지면 설명, 논증, 서사, 묘사 뭐 이런 정도의 순서로 나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사와 묘사의 진술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논증, 특히 논증 먼저 하고 아마 설명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서사라고 하는 거는요. 서사 들어본 적 있죠? 서사라고 하는 단어. 특히 이 국어국문학 전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서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마치 소설인 것처럼 생각하는 소설이 서사의 형식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설만 서사의 형식은 아니에요. 이 서사는 뭐냐? 서사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시간이 놓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놓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서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사건의 배열을 뜻해요. 그런데 이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의 형식 중에서 서사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사건의 배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스토리에 가까워요. 이야기에 가깝고요. 사실은 소설의 형식 중에서 서사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성인데 그때 연관성은 뭐냐면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 유기적인 연관성 안에 이미 시간적인 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들 사이의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마련하는 것을 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인과관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원인과 결과죠. 그리고 언제나 원인이 결과에 선행합니다.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안에 인과관계 안에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사성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들 사이의 유기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을 뜻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서사라고 하는 글의 진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서사의 효과는 뭐냐? 서사의 추정은 사건의 발생 및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쓰이는 글의 진술 방식을 서사라고 합니다. 자, 이 서사가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글쓰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문 기사 중에 주로 사회면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둘러싼 객관적인 정보들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무수히 많은 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제시하지 않습니다. 뭐에 맞춰서 제시하느냐? 육하 원칙에 맞춰서 제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러니까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가? 사건 발생 또는 전개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등등등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기 마련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그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정보들을 요구합니다. 그 핵심적인 정보가 바로 육하 원칙의 항목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서사는 제가 좀 전에 신문 기사, 사회면의 기사 얘기했는데요. 이 육하 원칙, 이건 사실은 스트레이트 글입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가장 널리 쓰이는 또 서사의 진술 방식을 활용한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서술이에요. 여러분 역사서 같은 거 읽어본 적 있나요? 서양사 또는 동양사, 한국사 관련된 책들, 역사서.
또는 뭐 대중적인 버전으로 좀 손이 쉽게 이 교양 서적으로 쓰여져 있는 역사서들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뭐 꼭 편년체 역사서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건들이 배열됩니다. 배치되죠. 물론 그 사건의 행위의 중심에 인물들이 등장해요. 대체로 그 인물들은 뭔가 비범한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역사 서술에서도 이 서사라고 하는 글의 진술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의 입장에서 역사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흐름, 그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 사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현재의 지금을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파악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역사서도 시간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간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서사는요, 아까 소설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그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의 양식, 문학의 형식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얘기했죠? 신문 기사, 기사문에서 스트레이트 글 같은 거, 꼭 스트레이트 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트 글, 그 다음에 역사서 같은 곳에서 널리 쓰이는 글의 진술 방식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이는 대표적인 글의 진술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자,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했으니까요. 서사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묘사가 있습니다. 자, 묘사는요, 이건 글이다, 백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마치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는 글의 진술 방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대상, 사물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 대상이나 사물이 실제 여기 존재하진 않지만 마치 그 글을 읽는 독자의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서술하는 글의 진술 방식을 묘사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묘사는요, 대체로 감각적 글쓰기에서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독자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생동감을 자아냅니다. 또는 현장감을 줘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 뭐 기숙사, 자취방 또는 자택 이런 곳에서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어찌됐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어느 공간인가 스스로 거의 유폐하다시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봄에 이 기운을 느끼기 힘들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학교 이 원효관 앞에 벚꽃도 이제 만개했어요. 거의 흐드러지게. 아마 이번 주말이면 이제 벚꽃이 조금씩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벚꽃이 핀 그 풍경을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벚꽃을 보지 못하지만 마치 그걸 보고 있는 것처럼 글쓴이가 그렇게 묘사를 했을 때 글 읽는 독자가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그 묘사된 글을 읽으면서 눈앞에서 벚꽃을 보고 있는 듯한,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외양 묘사 또는 풍경 묘사, 금방 떠오르죠. 이 묘사라고 하는 진술 방식이 어디에 쓰이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야, 너 어제 뭐 소개팅 했다며. 요즘 같은 때 뭐 소개팅 못 하겠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라고 했을 때, 아,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면 이라고 하면서 그 인물의 외양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너 지난번에
제주도에 여행 갔었다며 어디 갔었어? 나 어디 갔었는데 거기가 어때? 거기가 어땠냐면 하면서 풍경을 그려내는 이게 다 묘사의 진술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객관적 묘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객관적 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대상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카메라로 찍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빛이 들어오고 또 프레임을 어떻게 잡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이게 미메시스, 모방의 욕망이거든요. 이게 사실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객관적 묘사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입장이나 관점, 태도를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사물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고 하는 글의 진술 방식을 객관적 묘사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는 내 글을 읽는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대상이나 사물에 관해서 그려서 보여주려고 노력했을 때는 내가 그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내 나름의 이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입장에 관점을 최대한 배제한 객관적 묘사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객관적 묘사가 아니라 객관적 묘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주관적 묘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받는가? 내가 이 사물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봤는가? 내가 이걸 어떻게 다르게 봤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주관적 묘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어 논리문 논술 시간이니까 문학 작품 중에 저 주관적 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읽으려고 하는 대목은요. 김승욱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 중에 한 대목인데 주로 이제 거의 앞부분인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상당히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자 짧으니까 짧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진에는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 놓은 이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난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진기행의 아주 짧은 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바닷가 마을이에요. 무진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소설에서의 가상의 공간이죠. 그러면서 이 무진을 특징 짓는 것으로 지금 이 서술자가 안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뭐 바닷가에 여행을 가보거나 또는 그런 곳에서 나고 자라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스름역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한 치 앞도 막 분간 못할 정도로 안개가 이렇게 짙게 끼기도 해요. 근데 이 안개가 껴있는 상황을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밤 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
그러니까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물밀듯이 샥 안개가 온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온 입김, 여기 여자 귀신이죠. 이렇게 입김처럼 쫙 뿜어내는 뭔가 음산하고 음침하고 뭐 이런 느낌. 이거는 전적으로 이 서술자의 어떤 감각, 특히 주관적인 감각이 개입해 들어간 안개에 대한 묘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 사물 또는 인물이나 풍경을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의 어떤 입장이나 관점 또는 시선이 개입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묘사의 진술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그런 대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주관적인 묘사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묘사에 관한 진술 방식이고요. 세 번째 논증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수업에서 국어 논리는 논술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이제 앞으로 강의하면서 같이 살펴볼 게 바로 이 논증 또는 논증의 진술 방식, 나아가서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의 진술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벌써부터 어렵죠.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일단 논리적인 거, 무엇이 논리적인가? 또 어렵지만 증명한다? 증명해내야 된다? 무엇을? 그래서 여기에는요 기본적으로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제 플러스 논거가 있습니다.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으로 일반화되어서 제시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고 있죠? 우리가 꼭 죽어봐야지만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실 또는 간접적인 체험, 문화 텍스트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논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중등교과 과정에서는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참으로 증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논거, 사람은 죽는다.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건 잘못하면 일반화의 오류죠. 근데 하지만 그 너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A, B, C, D가 다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사실은 명제라고 했지만 대전제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그래서 나는 이 대전제에 비춰봤을 때 나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온라인 강의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논증의 진술 방식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명제를 제시하고요. 이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증명하는 방식의 논거를 활용해서 글을 진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논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법, 귀납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 때 3단론법. 이 식으로 따지면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죠. 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도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증법, 정반합의 방식. 다양한 방식의 이 논증의 진술 방식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 논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업 중후반부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를 조금 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 명제와 논거가 아니라 주장과 근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즉, 논증의 진술 방식은 주장하는 글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인다라고 하는 글쓴이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주장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진다. 주장을 왜 하느냐?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설득의 기술입니다. 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나의 입장, 관점을 받아들이게끔, 그래서 나의 의견에 동조하게끔 만드는 글의 진술 방식이 논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누군가를 설득시킨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엄마 나 용돈 더 줘 라고 얘기하면 더 주나요? 아니죠. 엄마 나 용돈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비가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게 들고 이거는 꼭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머니에게 받아들여져야 여러분들의 용돈이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후에 살펴보게 될 거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명심해야 될 건, 명심까지는 아니고요. 기억해야 될 건 논증의 진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글을 읽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의 진술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글의 진술 방식 중에서 설명, 논증, 서사, 묘사인데요. 그 중에서 서사, 묘사, 논증의 순서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설명의 논증 방식, 논증이 아니죠. 진술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세분화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글의 진술 방식 설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설명한다. 여러분 이런 단어 가끔 쓰죠. 야, 너 그거 뭔데? 나한테 설명 좀 해봐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건요, 한자로 쓰면 논증이나 서사나 묘사도 한자로 써줄 걸 그랬나요?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건 이게 말한다예요. 말씀 설자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명자죠? 밝은 명자예요. 말한다, 밝다, 밝게 말한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밝게 만든다, 밝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명의 반대가 뭐죠? 어둡다. 즉,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근데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두운 상태는 뭐냐? 우리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 뭐냐? 알지 못하는 상태, 무지의 상태예요. 그리고 밝게 만든다는 건 그러니까 지의 상태. 즉 무슨 말이냐? 설명의 진술 방식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안합니다. 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설명의 대상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의 진술 방식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는 글의 진술 방식이 설명이다. 자, 끊겨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설명의 진술 방식은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는 글의 진술 방식이다. 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설명의 진술 방식을 활용한다. 이 이해, 이 사물의 이치, 세상의 이치, 이 이치를 해자는 여러분 해부, 해체할 때 낱낱이 조각내서 알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거 사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킨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막 설명을 합니다. 친구랑 앉아있다. 야 그게 뭐냐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알겠지? 어? 아니 다시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야. 이제 이해됐지? 어? 야 이 바보냐 멍충. 여러분 바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한 것도 착각할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글을 읽는 독자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때때로 헛된 기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거 아까 설득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설명하고 대충 말하고 알겠지? 뭐 알겠지 뭐. 이거는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글의 진술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의 진술 방식을 써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에서 다루는 대상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 한 것이 나의 목적이었다 라고 하면 아,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독자는 떠나버립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만족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아예 무지의 상태에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독자는 알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 설명의 진술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활용됩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얘기를 마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정의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요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건 정한다예요. 무엇을 정한다. 의는 뜻이야, 뜻.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뜻을 정한다, 즉 의미를 규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이 정의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건 이런 의미야. 그건 그런 거지. 라는 식으로 정의해 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의되어 있는 어떤 단어의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사전입니다. 물론 이 사전에는 대부분 백과사전이 아닌 바에는 지시적 의미,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중들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그 언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규정해 놓은 단어들이 쭉 있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어사전, 한국어 사전이죠. 뭐 영어 사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사전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놓고 보면요, 제가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요즘에 이 페이퍼 사전을 이렇게 두꺼운 거 막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 대사전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깔 수 있습니다. 공짜예요. 물론 뭐 그 PC를 통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문화, 컬처, 여러분 뭐 한국 문화,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음주 문화, 요즘 술 못 마시죠? 어쨌든 그런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그 문화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죠?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느냐? 정의는 대체적으로 A는 B이다. A란 B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피정의항이라고, 이걸 정의항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 정의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그래야 독자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문화란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연 상태? 자연 상태 뭘까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연, 그냥 네이처, 상태, 스테이트. 이상하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아마도 문화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문화 이전의 상태, 문화와 반대되는 대척적인 어떤 상태. 문화는 때때로 문명과 동의어로 쓰이니까 야만과 미개 상태를 뜻하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 일정한 목적은 정해진 목적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생활 이상 뭘까요? 삶의 목표, 가치관, 지향점? 이것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이건 뭐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니까,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뭐 그것도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런 말이에요. 물질적 소득 뭘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자본, 돈, 화폐, 뭐 그런 거죠. 수상적이지만. 그럼 정신적 소득은 뭐야? 만족감, 행복, 성취.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실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 구체적이지 않아.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실제 정의라고 하는 설명의 진술 방식을 써서 글을 썼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정의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미를 규정해서 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것보다 다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정의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정의인가, 즉 나만의 정의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인이라고 하면 지우고 하죠.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문화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에 비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훨씬 더 간결하고 명확하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좀 걸릴 수 있어요. 일정한 수준? 도대체 어떤 수준이지? 일정한 수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정한 수준 리터러시의 능력입니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양도 있고, 저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다니고 있잖아요. 저거는 지식인에 관한 일반적 정의입니다. 지시적 의미니까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여러분 아마 제가 지식인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대체로 저런 의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사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식인은 대중을 향해서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하나의 메시지, 관점, 태도, 철학이나 의견을 나타내거나 구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적 존재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당혹스러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통설과 교조를 만들기보다는 그에 맞서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정부나 기업에 쉽게 포섭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망각되거나 은폐되는 모든 사람들과 쟁점들을 대변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이유로 삼는다. 지식인은 보편적인 원칙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낸다. 보편적 원칙은 뭐냐? 세속적인 권력이나 국가로부터 자유와 정의에 대한 품격 있는 행동 표준을 기대할 자격이 있으며 표준들이 고의적으로든 우연적으로든 침해되었을 경우 용감하게 검증하고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약간 변형해서 읽었는데요. 이거 뭐냐면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지식인, 사상가, 문화비평가인데요. 이 사람이 지식인의 표상에서 쓴 글입니다. 다른 조종,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야.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보기에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칙의 기초에서 세속적인 어떤 권력 또는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즉 사회적인 역할,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인의 의미를 규정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재정의한다. 그 재정의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지시적 의미를 그냥 수용해서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입장, 관점, 태도를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낼 수 있는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재정의. 나만의 입장, 관점을 가지고. 사실 그래야지만 내 글을 읽는 독자가 이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떠한 입장이나 관점,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취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뭐 주관적 정의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고요. 나만의 입장, 관점을 통해서 대상이나 사물을 재정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굳어진, 사실 관습적 사고에 기초한 거죠. 그걸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의 정의는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의 진술 방식 관련해서 제가 정의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짧게 간단하게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글의 진술 방식, 설명의 진술 방식. 예를 들면 예컨대 이와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예들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글 읽는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그럼 그 구체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문화 자본, 그러니까 비슷한 문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경험에 의한 것이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든, 그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시라고 하는 걸 활용할 때는요, 누구나 다 널리 두루 알고 있는 예시들만 제시하면 글 읽는 독자에게 흥미, 호기심, 몰입감을 줄 수 없어요. 당연하게 좀 뭐야 다 아는 거 뻔한 얘기예요. 아, 또 이런 사례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반대로 몰라 사람들은. 근데 난 또 어디 책에서 봤어. 이건 나만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독자 입장에서는 벙칩니다. 이거 뭐야? 이게 맞아? 뭐지? 여기 봐봐. 성대모사 할 때 유명인의 성대모사를 해야 아, 그 사람에 대한 성대모사구나 라고 알지. 성대모사 해놓고 누구야? 우리 엄마인데요?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시를 들 때는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예와 다소 낯설지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예시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 굳이 뭐 그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방법은 일단 익숙한 예를 듭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졌던 걸 편안하게 아 그치 맞아 이런 예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익숙한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익숙하지 않은 예, 낯선 예를 들어요. 그러다 보면 아 이런 것도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익숙한 예를 듭니다. 익숙한 것, 낯선 것, 익숙한 것. 그래서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억의 연상도 강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예시를 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 대조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견주어서 설명하는 글의 진술 방식을 비교 또는 대조라고 합니다.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여러분 이게 중등교과 과정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비교 또는 대조의 진술 방식. 여러분 훈련 너무 잘 받았어. 자,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은 뭔가요? 네, 뭐요? 살아있고요, 숨쉬고요, 먹어요, 신진대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은요, 신체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이런 반응이 있고요, 사회적인 성 역할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비교 또는 대조의 진술 방식, 설명의 진술 방식을 쓰면 공통점, 이 두 대상의 공통점은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차이점은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즉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오해예요. 비교 또는 대조는 내가 애초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아까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다. 나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 근데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한 공통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견주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즉 설명의 핵심적인 대상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조, 여성의 사회적인 성역할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하려고 해. 그런데 그냥 여성의 사회적인 성역할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의 사회적인 성역할과 견주어서 그 구별되는 지점,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인 성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시 얘기하지만 비교 또는 대조는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애초에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 대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비교 또는 대조의 진술 방식을 쓸 때 기준이 중요하겠죠. 잣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무엇을 잣대로 삼는가, 이 매우 중요해요. 왜? 저 기준에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대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대조의 대상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조 조선시대에 선비가 있었어요. 사대부 선비, 서양식으로 따지면 귀족이죠.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 주군, 쇼군이 있고 그 밑에 사무라이. 여러분들한테 왕조 조선의 선비와 일본의 사무라이
라고 하는 두 대상을 쓰고 글을 쓰세요 라고 하면서 비교 또는 대조의 진술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아요? 대부분 대조를 선택합니다. 왜? 선비는 문, 그럴 문, 사무라이는 무, 칼, 문무라고 하는 차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선비 입장에서는 임금의 충성스러운 신하죠. 또 사무라이도 쇼군이라고 하는 주군의 충성을 다하는 신하예요. 즉 충이라고 하는 충성됨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대조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두 개 이상의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건 묶여, 이건 비교지, 이건 다른데, 이건 대조지 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 내가 내 나름의 입장, 내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떠한 기준, 잣대, 척도로 가지고 설명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진폭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고급적인 설명의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분 분류가 있고요. 미리 쓰고 하죠. 다섯 번째 분석. 구분 분류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 그걸 상위의 것을 하위로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위의 것을 묶어서 상위의 것을 올리는 걸 분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는 원효관이 있고요, 지능관이 있고요, 과학관이 있고 이렇게 건물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거죠. 또 원효관 안에는 강의실이 있고 교수 연구실이 있고 1층에 그 식당, 분식 식당이 있고 뭐 학생들 실습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그거를 구분이라고 하고요. 분류는 사과, 배, 감, 귤은 과일, 그죠? 그 다음에 뭐 멸치, 꽁치, 뭐 도다리 이건 생선. 그 다음에 시금치, 콩나물, 무, 배추는 야채. 그리고 요것들은 어디 가면 있어요? 시장에 가면 있는 거. 분류, 묶어내는 것. 이게 설명의 진술 방식이다. 이거는 여러 개의 대상들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나누거나 묶는 것을 통해서 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설명의 진술 방식. 예. 분석은요, 비슷한데 좀 다른데, 이건 하나의 대상이 그 대상을 말 그대로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요소들로 낱낱이 파헤치는 설명의 진술 방식이에요.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모니터, 본체, 키보드 이렇게 있죠? 본체에는 그 안에 CPU, 메모리 카드, CPU 안에는 또 그러니까 마치 점점 더 작은 단위의 세부적인 요소를 파헤치듯이 나누는 걸 분석한다. 어렵겠죠? 분석의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의 진술 방식, 다시 얘기하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2주차 두 번째 시간 글쓰기의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글의 진술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설명, 논증, 서사, 묘사. 근데 이제 순서는 우리 수업의 순서는 서사, 묘사, 논증, 설명의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각의 글의 진술 방식을 왜 활용하는가,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 즉 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자아낼 것인가, 독자를 이해시킬 것인가, 독자를 설득시킨 것인가, 독자가 알고 사건이 발생하고 전개된 과정을
알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 독자를 하여금 실제로 사물이나 대상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눈앞에 생동감 있게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각의 진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살펴봤던 논증의 진술 방식은 실제로 우리 이 국어 논리 및 논술 수업에서 논증적 글쓰기 또는 비판적 글쓰기의 측면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했던 것처럼 2주차까지 온라인 강의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더 연기돼서 3주차까지 온라인 강의가 계속 이어질 테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온라인 강의를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